2020년 10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정치에 짓눌리고 있는 대한민국 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급쟁이가 되고 있는 군인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충성은 글쎄 제 생각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은 상급자,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서 늘 그게 불만인데, 그게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15일인데 미국은 14일이죠. 미국 국방부에서 52차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을 위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를 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이 사진 좀 한번 봐주십시오. 미국은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다닙니다. 다른 장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무부 장관 전용기 있고 국방부 장관 전용기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 1, 공군 1호기라 그러고요. 미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는 Doomsday Plane, 운명의 날 비행기, 또는 뭐 하늘의 펜타콘, 뭐 하늘의 국방부, 뭐 그렇게 별명을 갖고 있죠. 기종은 똑같이 보잉 747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랑 똑같이. 여기는 당연히 전자전, 또 대전자전 장비도 있고 미사일이 날라왔을 걸 피하는 여러 가지 기만 장치도 있습니다. 그 장관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장관 경호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묵는데, 또 수행원이 묵는데, 뭐 회의실,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은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시차를 많이 이렇게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잠 잘 못 주무시죠. 저도 비행기 좀 타봤지만 비행기 잠이 참 불편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 장관이나 대통령 보게 되면 크게 피곤해하지 않거든요. 아마 의료진들이 어떤 약물 치료를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푹 잘 수 있도록. 뭐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입니다. 자, 이번에 서욱 장관이 미국에 갈 때 우리나라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전용기를 타고 갔죠. 뭐 전용기는 아니죠. 전용기는 아니고 급유기인데, 유럽에서 도입한 급유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 급유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상당히 큰 비행기인데 여기다가 기름을 가득 태우면요, 이거 못 떠요. 액체가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밖에 못 태웁니다. 그 나머지 공간은 비는데 거기다 의자를 놓으면은 이게 여객기 또는 사람 태우는 수송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름 빼고 날아가게 되면 완전한 수송기가 되는 거죠. 여객기가 되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이 급유기는 한 기름을 반쯤 넣고 떠서 우리 전투기에게 공중급유도 하지만은 급유 기능을 안 할 때는 기름을 넣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좌석을 이용해서 전투병력을 파병하거나 VIP를 이렇게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도 미국처럼 전용기는 아니지만 여객기에 태워서 우리나라 장관 안 보내. 우리도 전용기 역할하는 비행기 있어 하고 미국에 자랑한 걸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건 우리 의도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 돈 많구나. 그럼 돈 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조금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오늘이죠. 10월 15일 국회 국방위가 공군본부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서욱 장관이 급유기 타고 간 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전투용 자산을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민양기가 취향하는 민간공항이 아닌 군공항에 우리 장관이 내릴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군용기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에서 소요가 있어서 협의했다. 국방부에서 급유기를 띄워줄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해서 띄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이 좀 유머가 많은 사람이죠.
이렇게 답변했대요. 아, 빨리 가려면 F-35 전투기 스텔스 타고 가고 되고. 그런 얘기하고 나는데 공중급유기를 3천억짜리인데 3천억짜리를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국내 출장 갈 때는 교통사고 안 나게 탱크 타가도 되겠네라고 해서 폭소가 터지게 만들었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굳이 우리 급유기를 타고 우리 장관이 가신 게 뭐 국력 신장에도 다 좋은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이걸 비꼬아서 홍준표 의원이 그런 식이라면 국내 출장 갈 때는 안전이 목표니까 그러려면 탱크 타고 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웃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월 7일 날 국방부에서는 평통사라고 하는 진보적인 단체 사람들이 전작권 환수와 방위 분담금 집행 및 전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이런 시위를 가졌습니다. 진보단체들은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전작권 환수를 서둘고 있죠. 그 서욱 육군참모총장 대장을 예편시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욱 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육군 출신 또 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송영무 씨, 해사 출신이죠. 공사 출신의 정경두 씨가 하다가 이번에 육사 나온 서욱 씨가 처음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은요. 아직 한 번도 문정부에서는 육군이나 육사 출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3사 출신의 이순진 씨, 육군이죠. 그분이 하고 있다가 임기가 바로 끝나면서 공사 출신의 정경두 의장이 하다가 학군 출신의 제가 말은 틀리네요. 육군 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육사 출신이 없었죠. 학군 출신의 박한기 씨가 하다가 이번에 다시 공사 출신의 원인철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육사 출신은 아직 합참의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 서욱 씨가 육사 출신의 서욱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된 거는 전작권 추진을 문정부가 하고자 하는 전작권 추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욱 씨를 국방부 장관 하면서 문정부는 학군 출신, ROTC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최초로 RT 출신은 최초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거는 육군 위주인 국방부와 합참에 해군 공군을 집어넣고 또 육군에서도 육사 중심을 육사에서 탈육사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죠. 뭐 이런 거는 육사 출신은 좀 반대하지만 좀 필요한 겁니다. 네, 문정부에서 하는 개혁 중에 괜찮은 게 있고요. 괜찮지 않은 거가 있는데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사기라고 하는 거는 한 80% 진실하고 20% 사기가 들어가지 100% 사기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전사권 환수에 대해서 모든 군은 반대합니다. 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육사 출신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정부가 서욱 씨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거는 3군 균형 발전과를 추진하면서 또 육사 출신인 장관이 한번 전작권 환수를 해봐라.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서 장관은 미국에 가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현실이구나 이런 거죠. 지금 검찰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검찰에 가면 우병호 라인이 실세였는데 지금은 우병호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추미애 라인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병호 수석한테 충성 바쳐선 사람들은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진급에 유리했기 때문에 한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추미애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몇 사람들은 뭐 날아갔겠지만 상당수가 추미애 라인에 섰다는 건 역시 진급 위에 섰다는 거죠. 자리 위에 섰다는 거죠. 진급과 생존이 최고라는 게 이제 우리 공무원 사이에 만연된 병이 되는 거죠. 월급장이가 돼가는 거죠. 지금 군인들도 육사를 나왔던 비육사를 나왔던 뭐 3사를 나왔던 해사공사를 나왔던 RT를 나왔던 군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진급과 생존에 집중하면은 우리 안보는 등한이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검찰이 돼가는 건 잘 보고 계시죠. 제가 특별히 아직 그 사건은 언급 안 하고 있는데 옵티머스하고 라임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작권을 환수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들한테 딱 맞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했던 게 반일이었죠. 반일은 반미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노력이었죠. 반일로 국민 지지 받아냈다가 윤미향 사건으로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반미를 하기 위해서 전작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과거 이제 김일성이 얘기했던 각근 전술을 자꾸 떠올리는데, 갓을 이렇게 모자를 쓰면은 끈이 필요한데 요게 미국, 요게 일본이라는 겁니다. 갓을 못 쓰게 하려면 요 줄 하나만 끊어도 돼요. 일본 줄을 끊거나 미국 줄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 끊지 말고 일본 줄만 끊어도 된다는 게 각근 전술이거든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반일 노선을 내세울 때부터 이 갓을 못 쓰게 하는 전략이 들어갔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면은 지금 한국 방위를 책임진 한미연합사는 거의 해체되는 게 100%입니다. 한미연합사는 78년도에 만들었는데, 박정희 때. 그 이유는 그때 유엔에서 유엔사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엔 사령부는 전시, 평시,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유엔사 없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안보 위기를 맞기 때문에 연합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연합사 만들기 전에는 유엔사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서울에 있던 미 8군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 있던 극동군 사령부가 있었고요. 연합사가 해체하게 되면은 유엔사는 남는데 유엔사는 아주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럼 유엔사 역할을 해줄 무슨 사령부가 필요한데 연합사가 없어지면 누가 할까? 미 8군이 할 수 있겠죠. 근데 8군이 유엔사를 하게 되면 유엔사는 큰 합동군 사령부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육군, 우린 대한민국 육군 지작사,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가 미 육군 사령부인 8군 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유엔 사령부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부닥칩니다. 과거에 우리 육해공군은 작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유엔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8군이 유엔사 하기 전에는 미 극동군 사령부, 일본에 있던 그 상급 부대, 메가더가 있던 부대가 유엔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극동군 사령부를 1960년대 중반인가 미국에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니까 그 유엔사 기능을 한국에 있는 8군한테 넘긴 겁니다. 네. 근데 그때 극동군 사령부를 없앴을 때 극동군이 하던 유엔군 사령부를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원형인 태평양 사령부에 넘겼어도 돼요. 근데 그때 미국은 그걸로 안 넘기고 8군에 넘겼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은 미국은 유엔사를 인도태평양 사령부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심히 보는 게 트럼프 정부가 유엔사 기능을 계속 점검해 왔어요. 몇 년 동안.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유엔사가 지금 그 걸프전이나 뭐 할 때 다국적군의 원형이잖아요. 전 세계에 운영되는 다국적군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던 유엔사잖아요. 그 유엔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16개 국가들이 바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다국적군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 다시 올 수 있겠냐, 그런 회의를 몇 차례 트럼프 정부가 했었죠. 이는 미국도 바보가 아니니까 한국이 연합사 해체를 하는 거에 대비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 역할이 중요해지면은 우리는 미국과 한반도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 유엔사는 먼 데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의 자주권은 강화되지만 강화되는 만큼 우리는 고립이 되죠. 미국을 통해야만 미국이 세계인데 그거랑 끊어지게 되는 거죠. 미군이 연합사 없어진다고 해서 주한미군 당장 철수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 그대로 머물겠지만 우리의 안보 위기는 커집니다. 그 60년대에 일본에 있던 극동군 사령부 없앴을 때, 그때 없앤 거는 일본의 요구 때문에 없앤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없앴거든요. 그때 일본은 격렬하게 반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연합사 없애는데 지금 문정부가 앞장서고 있어요. 좀 다른 구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없애지 말자나, 천천히 없애자라고 하는 건데, 이 연합사 없애라는 거에 앞장서는 게 누구냐? 평통선 같은 저런 진보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문정인, 이수혁, 김현종 같은 대미자주파 외교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파, 이인영, 임종석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미군을 가장 잘하는 군인들은 사실 동맹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하는 거예요. 하다는 거예요. 당신들 군인 맞아? 내가 늘 군인들 보면 그 소리 많이 합니다.
저도 기자로서 굉장히 자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더 많은 핵을 가진 중국을 상대하려면 자주권만으로는 생존 못합니다. 모든 안보이론 공부해보면 동맹입니다. 동맹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거가 아니라면 우리 핵무장을 해야 돼요. 핵무장은 한 나라도 동맹을 갑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요. 미국과 소련과 중국은 2차 대전 때 동맹국가, 연합국이었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셋이 다 쪼개져서 원수가 됐죠. 그러면서도 그 세 나라는 지금 소련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또 어떤 연합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미동맹이 70년을 끌어왔으면요. 어느 순간 이게 해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유지되고.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관계처럼. 국제정치 생물입니다.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쥐고 우리랑 잘 지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파괴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한미연합사 해처럼 안보지형이 흔들리면요. 한국이 갖고 있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상 지금 급격하게 위기를 안 맞아 그렇지 IMF 경제 위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용등급 떨어지면 한국은 경제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고 하는데 문정부는 지금 막 이 위기 순간에 계속 말을 갈아타고 있거든요. 왜 이러느냐? 이 사람들은 자주만 생각하지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정부 실세 이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헌팅턴 박사가 얘기했던 군에 대한 국민의 우위, 뭐 이건 문민우위라고 번역해서 내가 늘 불만인데 그거를 국민이 군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 이론인데 그걸 군에 대한 정치의 우위, 정치가 군을 통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크게 잘못하고. 이건 대한민국 정치학과에서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항상 국민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 검찰을 통제하고 추미애 씨처럼 안보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원자력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오해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 조선조 500년이 성리학 개념을 가지고 국방을 하고 물산을 하고 뭘 하니까 고모양 곡골 나라다가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봉건 시절에 지낸 다음에 탈봉건으로 오면서 과학이 들어오면서 최고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보 방안을 내놓고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싸고 풍부한 에너지 만드는 방법을 내놓고 최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정 전문가들이 내놓고 그 다음에 최고의 국가정보 전문가들이 국가정보 정책을 내놓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게 근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가는 겁니다. 뭐 이념 이렇게 뭐 성리학 자주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정부의 사람들은 자주권을 강조해서 자주권에 맞는 안보 전략, 자주권에 맞는 탈핵 정책, 자주권에 맞는 검찰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조선조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회고적인 정권이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게 북한이에요. 주체라는 사상에 따라서 주체로 모든 걸 해석하니까 저 모양 저꼴이 됐잖아요. 근데 주체이기 때문에 핵만은 가지려고 해서 핵은 가졌습니다. 그나마. 그 외에는 다 엉터리가 된 게 북한인데 왜 그런 꼴로 우리가 가냐 이거죠. 그거 보면 남북한의 DNA가 비슷해요. 주사파라서 그런가요? 정치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21세기 과학시대의 비극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 이 방송 봐주시는 국민들도 침묵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나치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커갈 때 나치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온 정권이에요.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재에서 권력을 잡습니다. 수권법까지 만들어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데 그때 독일 국민들이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 가자 할 때 딸려갔다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게 독일이 굉장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갖고 소속 정부를 다시 만든 다음에는 어떤 정권이 이렇게 갈 때는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는 국민 저항권을 소속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독일 연방 헌법에는 국민 저항권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개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정부가 하는 거가 비과학적으로 자주권을 강조할 때 국민 저항권을 검토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무 몰라요. 바이마르 공화국소에서 나치가 커서 마음대로 하는 걸 허용하는 국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의 결심으로 우리 서욱 장관이 급유기 타고 미국 간 게 국방부의 결심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에서 소요를 제기해서 급유기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방부에서 서장관이 나 타고 갈 테니까 비행기 내놔 공군에 얘기한 거 아닐 겁니다. 그 위에서 저 위에서 타고 가라. 폼 잡고 가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대미 자주. 이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큰 비극입니다. 다시 조선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충성할 때 충성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충성이란 걸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인으로서 뭐 자기 인사권 한 거에 대해서는 따라가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검사의 본분은 지키겠다 그러는데 그거 똑같이 대한민국 검사들도 검사의 본분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제 역할을 못해주면 대한민국은 다시 조선으로 갑니다. 그때 가서 누구를 욕할 겁니까? 욕하기 전에 당신들을 욕하시고 당신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저항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